안녕하세요. 저는 11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남편과 함께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요즘 장사하시는 분들 다들 어려우시니 잘 아시겠지만 휴일도 없이 가게 일하면서 아이까지 키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늘 저희 부부를 웃게 해주는 장난기 많은 아들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또 힘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더없이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가족이겠지만 제게는 억만금을 주더라도 바꾸지 않을 소중한 내 남편, 내 아들이자 영원한 내 편인 사람들이에요. 세상 그 어떤 대단한 사람이 온다고 할지라도 제게 이 두 사람만큼은 더 귀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소중한 내 아이가 남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보잘것없는 사람 취급을 당한다면 부모라면 그 누구라도 그 꼴을 가만히 참고 두고 보고 있지만은 않겠죠. 그 상대가 아무리 사회적 위세가 대단하고 힘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동서, 내가 실수했어. 그냥 애들끼리 장난치다가 일이 여기까지 온 건데 나라고 뭐 크게 나쁜 뜻이 있어서 그랬겠어? 애초에 애들끼리 장난으로 끝낼 수 있는 일 여기까지 키운 건 형님이세요. 형님 자식 귀하면 내 자식도 나한테 둘도 없이 귀한 법이에요. 그런 귀한 남의 자식한테 손까지 올려놓고 이제 와서 봐달라느니 마느니 형님이 생각해도 구차하지 않아요? 어딜 감히 남의 귀한 자식한테 손 찍어매놓고 자기 아쉬운 처지되니 아무렇지 않은 척 입 싹 씻고 넘어가려고 들어요. 첫인상부터 가뜩이나 쉽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던 여자인데 그래도 결혼해서 가족으로 묶인 사이니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라도 감히 내 새끼 건드리는데 그것까지 참아 넘기면 그게 어디 어미로서 할 짓입니까? 여러분, 아이들 싸움에 괜히 어른들이 끼어서 일 크게 만드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애초에 이를 키운 것은 제가 아니라 형님이었어요. 저는 다시 생각해도 제 행동이 결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떨지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억울한 일들 여러분도 들어주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남편하고 거의 10년 가까이 연애를 했습니다. 갓 사회생활 시작했을 때부터 만나서 인연을 키워온 남편은 서로 일을 하면서도 힘이 많이 되어준 사이였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전문대 나온 이후로 생업에 뛰어들어 비교적 대학 나온 친구들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 편이었고 여러모로 서로 공감할 부분이 많았어요. 둘 다 원단 관련 직종에 종사하면서 서로 직업적으로 조언도 많이 해주었고 취미나 취향도 비슷해서 급격하게 가까워진 것이 인연이 되어 서로를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이였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오래 만나다 보니 이미 저희 연애할 때 저희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나 다들 저희의 교제 사실을 잘 알고 계셨고요. 결혼하기 몇 년 전부터 서로의 집을 마치 제 집 드나들듯 들락거리며 서로의 부모님, 제부모님 대하듯 하며 가깝게 지내왔습니다. 양가 부모님께서도 당연히 저희가 결혼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셨고요. 각자 어느 정도 돈 좀 모아서 제대로 자리 잡은 다음에 결혼할 생각에 결혼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제 평생의 짝이 남편이라는 생각에는 추호의 의심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남편 역시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자신해요. 연애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흔히들 권태기도 쉽게 찾아온다고들 하는데 서로 붙어있기만 하면 몇 시간을 떠들어도 이야깃거리가 떨어지질 않아 항상 즐거운 사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평생을 부부로서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며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저는 밑으로 남동생이 둘이 있고 남편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이미 연애할 때부터 서로 안면을 트고 가깝게 지내고 있었고요. 지금이야 결혼해서 정식으로 가족이 되었으니 깍듯하게 아주버님이라고 호칭을 부르고 있지만 연애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의 형님, 그러니까 지금의 아주버님을 편하게 오빠라고 부르면서 남편과 셋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술도 한 잔씩 기울이며 가깝게 지냈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주버님도 편하게 수정아 하고 제 이름을 부르면서 동생처럼 대해주기도 하셨고요.
우리 형이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거든. 우리 형 같은 사람 아니면 누가 대기업 다니겠어. 저희 남편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제 형에게 일말의 자격지심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남편 성격 자체가 워낙 어디 한 군데 꼬인 데가 없는 편이에요. 다른 사람 같으면 쉽게 감정이 날카로워져서 싸움으로 이어질 만한 상황에서도 유들유들하게 잘 넘기는 편이라 주위에 항상 사람이 많은 남편이었습니다. 아주버님 역시 남편의 그런 성격을 부러워하시곤 하셨어요. 아주버님은 성격에 다소 내성적인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형제가 서로 투닥거리는 일 없이 서로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좋게 생각해주는 게 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게 시부모님 입장에서 큰 자랑거리이기도 했고요. 내가 내 입으로 칭찬하려니 민망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형제간의 우애 좋은 것만큼 부모한테 복된 일이 또 있겠니?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돈을 잘 벌고 그것도 부모 면 세워주는 일이지만 다른 거 다 떠나서 새끼들 서로 사이 안 좋은 것만큼 부모한테 근심이 되는 일이 없는데 저렇게 서로 우애가 깊으니 나나 애들 아버지나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항상 애들한테 고맙지. 저 역시 그게 큰 복이라는 시어머니 말씀에 동감했습니다. 저 또한 삼남매의 맞이로 살아오면서 어릴 적에는 동생들에게 부모님의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 서운한 적이 있기는 했지만 자라면서 언제 이렇게 든든하게 커주었나 싶을 정도로 누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동생들이었습니다. 외동도 외동 나름의 장점이 있겠지만 이렇게 좋은 형제를 가진 입장에서는 형제만한 든든한 재산이 인생에 또 없는 법이거든요. 남편 역시 그러한 존재가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저희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양가 부모님과 서로의 형제들과 참 가깝게 지냈어요. 저희 동생들과 아주버님도 저희 부부 때문에 일찍이 안면 익혀서 서로 제법 가깝게 지내기도 했고요. 가족이 서로 너나 할 것 없이 어우러져 한 가족처럼 지내니 이건 역시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새 결혼하는 부부들 워낙 개인적인 성향도 강하고 부모 인생은 부모 인생, 자식 인생은 자식 인생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 보니 그저 남처럼 지내는 경우도 많은데 서로 누구 하나 성격 부딪히는 일 없이 가깝게 지낼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저나 남편이나 본가 식구들에 대한 애정이 강한 편이다 보니 다들 이렇게 잘 어울려져 지내주는 것이 다행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사이에 아들인 주원이까지 생기게 되니 양가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되었죠. 워낙 양가 식구들이 평소에도 친밀하게 지내다 보니 저희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 후에 서로 손자 조카 보겠다며 도와주신 덕분에 신생아 시절부터 양가 친척들 사랑 듬뿍 받으며 자라난 아들 녀석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른들 예쁨을 듬뿍 받아서 그런지 애교도 많고 부침성도 좋고 그런 부분은 자기 아빠를 많이 닮아서 그렇기도 했겠지만 아무래도 환경적인 부분도 무시하지는 못할 거예요. 양가의 저를 제외하고는 죄다 남자 형제들 뿐이니 아빠나 삼촌들이나 열심히 온몸을 써가며 놀아주는 것에 익숙해 아들 녀석도 개구진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잠깐 삼촌들이랑 산책하러 나간다고 하고는 대체 밖에 나가서 뭘 하고 돌아오는 건지 어른이며 아이며 할 것 없이 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와 엄마인 저를 경악하게 만들고는 했지만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똑같다며 타박을 하고 야단을 치면서도 속으로는 내심 흐뭇했습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주변 어른들 사랑 듬뿍 받으며 자라난 아이니 사랑을 받을 줄도 줄 줄도 아는 감수성 풍부한 아이로 자라줄 것이라 기대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쌍둥이인 제 남동생들이야 저와는 어느 정도 나이 터울이 있다 보니 아직 결혼 이야기가 나올 나이는 아니었지만 저희 결혼한 이후로는 아주버니가 꽤나 결혼 관련한 문제로 잔소리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일찍 결혼한 편은 아니었어요. 저희가 연애 10년 했다고 말씀드렸죠. 30대에 들어서면서 저희 결혼할 때 이미 아주버니 나이가 30대 중반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동생 부부가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할 때 아직 짝도 없는 큰아들이었으니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근심이 적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나는 참 이해가 안 간다.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큰애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아이인데
그동안 관심 있다고 다가오는 아가씨들이 없지도 않았을 텐데 도대체 뭐 때문에 신부감을 못 데리고 오는 걸까? 어머님도 참, 어머님 말씀대로 저렇게 빠지는 건 없는 아주버님인데 신부감을 못 데려오는 게 아니라 아직 결혼 생각이 없으셔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왜 아직까지 결혼 생각이 없느냐 이 말이지. 주원이한테 하는 걸 보면 애들이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 조카가 저렇게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놈이 자기 자식 생기면 얼마나 예뻐서 물고 빨고 하겠소? 시어머니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저희 아들 예뻐하며 틈날 때마다 옆구리에 끼고 찰싹 붙어있는 아주버니였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사원이다 보니 워낙 일에 바쁨에도 불구하고 짜투리 시간만 나면 어린 조카와 시간 보내기를 주저하지 않은 아주버니였습니다. 원체 이 집안 남자들 성향 자체가 가정적인 편이었어요. 남편도 그렇지만 시아버지께서도 여전히 매일 시어머니 건강 챙긴다고 두 분이서 해질 무렵에 매일같이 함께 손잡고 산책에 나서곤 하십니다. 저희 부모님도 사이가 제법 좋으신 편이지만 저희 시부모님만큼 애틋하지는 않으신 편이시거든요. 사실 그 나이 때 어르신들이 대부분 저희 시부모님보다는 저희 친정 부모님 하시는 행동에 가까울 겁니다. 그런 시아버지 성정을 그대로 판박이처럼 빼다 박은 아주버님과 제 남편이었으니 분명 아주버니도 장가만 가시면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평소에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딱히 결혼에 뜻이 없거나 한 게 아니신 것 같으니 그저 아직 당신에게 꼭 맞는 제 짝을 찾지 못했을 뿐 그런 분만 나타나면 그 누구보다 가정적인 가장으로 지내실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아가, 너 주변에 참한 아가씨 있으면 네 아주버니랑 다리 한번 놔봐, 응? 어머니, 제 주변 아가씨가 문제가 아니라 아주버니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조건 좋은 대단한 아가씨들 만나실 수 있으실 텐데 굳이요? 쟤 저렇게 알아서 장가갈 거 기다리다가는 저놈 40 넘길 때까지 손주는 구경도 못 해보지 싶어서 그래. 그 전까지는 그저 근심에서 그치시던 것이 아주버니 나이가 30대 후반에 접어들자 이제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하신 시어머니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시아버지께서도 시어머니 저런 말씀하실 때마다 제게 다 생각이 있겠지 하면서 무덤덤하게 넘기시던 시아버지까지 한 번씩 걱정스럽게 물어오실 정도였으니 두 분 걱정이 여간 큰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사돈 입장에서야 그러실 수 있지.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는 잘난 아들이 그렇다고 결혼 생각이 없다고 못을 박은 것도 아닌데 자꾸만 나이만 먹고 있으니 마음이 조급해지실 만도 하지. 그런가? 다른 거 다 떠나서 나는 새로 들어올 사람 너하고 부딪힐 일 없이 그저 둥글둥글한 사람이었으면 그것 말고는 바라는 것도 없다. 애초에 아주버님 성격 자체가 센 분이 아닌데 나중에 형님 되실 분도 비슷하지 않겠소? 그건 모르는 법이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남녀 사이는 그 둘만 아는 법인데. 속으로 그런가 싶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혼 이야기도 나오지 않은 아주버니였으니 그저 먼 이야기로만 느껴졌습니다. 그러고 한동안 시어머니께서 선짜리 부지런히 물어다가 아주버니께 나르곤 하셨어요. 자기는 그렇게 인위적인 만남 질색이라며 선짜리 나가기 싫다고 고집을 부리던 아주버니도 큰아들에 대한 염려에 간곡하게 청하는 어머니 부탁을 끝까지 외면하지는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일 많아서 주말에도 회사에서 일감을 싸들고 오는 일도 적지 않았는데 얼마 안 되는 휴일에 성까지 보러 다니는 아주버니가 여간 곤혹스러워 보였어요. 아주버니, 요새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유, 말도 마, 재수씨. 주말에 하루라도 늘어지게 잠이나 실컷 잤으면 싶은데 그랬다가는 정말 어머니한테 쫓겨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만날 그렇게 때 되면 생기겠지 하지만 마시고 이번 기회에 어디 좋은 분, 마음 잘 맞는 분 안 계시나 하고 찬찬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혹시 알아요? 선으로 만났다고 해도 운명적인 사랑이 떡하니 나타날 줄.
무슨 선자리에 운명적인 상대가 나타나겠어. 아주버니가 툴툴거리며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왕이면 시부모님 눈에도 차는 조건 좋은 아가씨 중에 아주버님 마음을 흔들 만한 좋은 분이 나타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아주버니야 남편에게도 제게도 그리고 저희 아이에게도 더없이 좋은 사람이니 당연히 그런 사람이 좋은 짝 만나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휴일 반납해가며 열심히 선보러 다닌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니었는지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버니께서도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분이 생겼습니다. 괜히 초칠까 싶어서 가족들 모두 쉬쉬하기는 했지만 누가 보아도 금세 좋은 소식이 들릴 것만 같은 아주버니 기세에 온 식구들 역시 기대감에 가득 찼죠. 이윽고 아주버니가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저 결혼하려고요. 지금 만나는 사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잘됐어. 그렇게 선짜리 싫다고 하더니 결국은 제 짝을 만나는구나. 당연히 시부모님이야 뛸 듯이 기뻐하셨습니다. 애초에 시부모님 예선을 1차 통과한 아가씨들과 선을 보신 아주버니였으니 딱히 시부모님께서 반대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을 테고 대단한 하자가 있는 것 아닌 이상은 저희 시부모님 성정에 아들이 좋다는 여자 반대하고 나서실 분도 아니셨고요. 무엇보다 결혼에 소극적인 태도에 일관했던 아주버님 입에서 직접 결혼한다는 소리가 나온 것만으로도 집안의 경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드디어 제 손이 동서인 형님이 생기게 되었으니 설레기도 하고 조금 긴장도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더라고요. 온 가족이 소개받기 전에 아주버님 옆구리를 찔러 남편과 함께 소주 한잔하면서 미리 형님 되실 분에 대한 정보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지방에서 검사로 재직 중이야. 오, 검사? 우리 형 능력 좋네. 판사 검사할 때 그 검사요? 와, 나 주변에 판검사한 사람도 없는데 아주버님 덕분에 검사 형님도 다 보게 되고. 아들 민망하게 왜들 그래. 그렇게 말하면서도 쑥스러운 가운데 기분이 좋아 보이는 아주버니를 보니 드디어 아주버니께도 봄이 왔다 싶어 저까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나저나 지방에서 근무하시는 것 같으면 결혼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주버니는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시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주말 부부로 지내야 할 것 같아. 아이고, 가뜩이나 장가도 늦게 가는데 우리 형 외로워서 괜찮겠소? 그렇다고 당장 나나 그 사람이나 근무지를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인데 형편대로 해야지 뭐 어쩌겠어? 그러니까 아주버니가 못 이기는 척하면서 저희 부부에게 먼저 형님 되실 분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것은 결혼하고 곧장 주말 부부 생활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 부모님 설득에 지원 사격을 해달라는 뜻이었어요. 뭐 저희가 굳이 도와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이유 때문에 시부모님께서 이제와 아주버님 결혼을 반대하실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리 달가운 상황만은 아니었으니까요. 가뜩이나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아들인데 서로 일하는 곳 달라 주말에만 겨우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걱정스러우실 만도 했어요. 무엇보다 시부모님 두 분 모두 간절하게 큰아들로부터 손자 보기를 바라고 계시니 더욱 그럴 터였습니다. 아주버님께 처음 소개받은 형님의 첫인상은 다소 새침해 보였습니다. 흔히 검사라는 직업을 떠올리면 뭔가 철두철미할 것 같고 조금은 무서울 것도 같고 법조계에 있어서 아예 문외한이나 마찬가지인 제 입장에서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낯가리는 새침대기 같아 보이는 형님이셨어요. 하긴 검사도 한둘이 아닐 텐데 제가 생각하는 것 같은 이미지 가진 검사들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겠죠. 어찌되었든 집안에 저를 제외한 새로운 며느리가 들어오게 되셨으니 여러모로 어색하고 낯선 부분이 많을 것이고 다른 건 몰라도 이 가족에 대한 이해도와 적응력만큼은 높았던 저희니 그런 부분은 제가 물심양면 힘껏 도와드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형님과 정말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비록 부부가 될 아주버님조차 주말 부부로 일주일에 겨우 이틀 간신히 얼굴을 보게 될 예정이었지만 제게는 또 하나뿐인 동서 아닙니까? 이 집 식구들과 누구 하나 빠질 것 없이 두루두루 잘 지내기는 했지만 결국 저는 시집와서 가족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저와 같은 입장의 사람이 드디어 생기게 된 거예요.
괜히 저까지 말 얹으면 가뜩이나 부모님 결혼하라는 성화에 시달리는 아주버님한테 부담이 될까 티는 내지 않았지만 실은 저 역시 아주버님께서 결혼해서 제 형님 데리고 오시는 날만 기다렸거든요. 저도 부침성이 제 남편에 비해 뒤지는 편은 아니어서 어지간히 심각하게 낯가리고 폐쇄적인 성격이 아닌 이상은 새로 들어온 분과 잘 지낼 자신이 있기도 했고요. 시댁에 먼저 인사로 오셔서 안면을 트게 되었지만 사실 그날은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게 더 큰 목적이었기에 저나 저희 남편하고는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기는 어려웠습니다. 거기다 지방에서 검사로 근무하고 계시니 시간을 빼기가 쉽지 않으셨겠죠. 가뜩이나 아주버님도 대기업에서 일하고 계셔서 바쁘신 분이셨는데 꼭 자기처럼 바쁜 분을 배우자로 맞이하게 되셨다니 이런 것도 인연인가 싶었습니다. 결혼 전에 최대한 얼굴을 자주 뵙고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저도 아이 키우면서 장사하느라 바쁘고 더군다나 형님 되실 분은 지방에서 근무하시면서 주말에 아주버님도 간신히 짬내서 겨우 만나실 정도이니 사실 결혼 전에 기대했던 것만큼 자주 뵙기는 어려웠습니다. 검사라는 직업도 워낙 바쁘다고들 하잖아요. 제대로 쉬는 날도 없이 바쁘게 일하시는 형님도 마찬가지이실 테고 물론 얼른 가까워졌으면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쁘신 분 억지로 붙잡아 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조금 아쉽기는 해도 아주버님과 결혼하고 나면 이제 평생을 보게 될 뿐인데 조금 천천히 가까워진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너는 네 형님 될 사람 좀 어떤 것 같니? 글쎄요, 아직 자주 뵙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지 못해서. 그래도 아주버님이 선택하신 분인데 당연히 좋은 분이시지 않겠어요? 그렇겠지. 너희 때랑은 다르게 왠지 큰며느리 될 아이는 조금 어려운 것도 같고. 어머니 그렇게 큰며느리 노래를 부르시더니 막상 큰아들 장가갈 때 되니까 아쉬우세요? 아유, 장가가는 거야 속 시원하고 좋지. 그런데 너희들은 결혼 전에 연애도 오래 하고 그 이전부터 내 식구다 생각하고 자주 봐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뭔가 영 불편한 것이 아직 서로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에이, 어머니, 그게 아니라 검사 며느리 보실 생각하니까 괜히 더 어렵게 느껴져서 그런 건 아니시고요? 그것도 아주 아닌 건 아닌 것 같고. 장난스럽게 묻는 제 말에 딱히 부정하지 않으시는 시어머니셨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형님 되실 분이 검사라는 전문 직종에 종사하신다는 얘기 처음 들었을 때 괜히 저도 모르게 조금 주눅드는 기분도 들었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검사라고 하면 권력의 정점이 있는 직업이 아닙니까? 문과 출신들 중에서 제일 공부 잘한다는 사람들이 주로 법대에 가는데 그 법대에서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법관으로 임명된다고들 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그쪽에 인연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검사라는 직업만으로 위축이 될 지경인데 시어머니라고 뭐 크게 다르지 않으셨겠죠. 그렇게 드디어 아주버님께서 유부남 계열에 합류하게 되시고 본격적인 주말 부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될 것 같다는 아주버님과 형님 말씀에 수심이 깊은 시어머니셨어요. 저 아이들 나이가 적은 편도 아닌데 자녀 계획이 급할 텐데 신혼부부가 저렇게 만날 떨어져 있어서 되겠나 싶기도 하고. 아휴, 나이 먹은 아들놈 장가만 보내놓으면 걱정할 일 다 끝날 줄 알았더니 어째 걱정이 끝이 없는 것 같아. 어차피 주말부부 아니라고 해도 두 분 다 평일에는 워낙 일하느라 바쁘셔서 얼굴 보기도 힘드실 텐데 주말부부라고 해서 뭐 크게 다르겠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손주만 하나 떡하니 생긴다면야 내가 이런 걱정하지도 않는데. 저희 부부처럼 아주버님과 형님도 동갑이셨으니 임신을 준비하기에 그리 빠른 나이가 아니라는 시어머니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더구나 손아래 동서인 제가 입댈 부부는 아니다 보니 그저 두 분 사이에 조만간 건강한 시조카가 찾아와 주기를 저 역시 시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들 하나 낳고서 딱히 더 가족 계획이 없는 상태였어요.
솔직히 지금 남편이랑 같이 일하면서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저한테는 버거운 일이더라고요. 양가 식구들이 하나같이 저희 아이 예뻐해주면서 잘 돌봐주시는데도 결국 엄마의 역할이 가장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둘째는 엄두도 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나 남편이나 형제들과 워낙 돈독한 사이로 자라났으니 아이 하나만 낳아서 외동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아들 녀석에게 다소 미안한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 시조카에 대한 제 기대가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엄마 아빠가 낳아준 동생은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 아이를 그렇게나 예뻐하고 아껴주시는 아주버님의 아이 역시 제 아들에게는 소중한 동생이 되는 셈이잖아요. 사촌지간인 아이들이 서로 의지해가며 평생에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도 없겠죠. 하지만 형님 댁의 아기 천사는 쉽게 찾아와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두 사람 모두 워낙 바쁜 데다가 서로 일이 많다 보니 간신히 얼굴 볼 수 있는 주말에 형님이 올라오기 곤란하실 때도 있고 마찬가지로 아주버님이 내려가시기 곤란할 때도 있었고요. 워낙 두 분이 모두 바쁘다는 점이 문제는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님이 검사일 휴직계를 내고 서울로 올라오실 거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검사 시기나 되면 아무래도 결혼한다고 해서 쉽게 포기할 만한 직업도 아니고 형님도 굳이 주말 부부를 자처하신 거 보면 검사 일에 대한 애착이 대단해 보였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만큼이나 이세 문제에 대해 형님도 절박하셨던 게 아닌가 싶은 마음에 조금 걱정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두 분 나이가 이제 40에 접어드셨으니 조바심이 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형님 입장에서는 시동생 부부인 저희 사이의 아이가 벌써 유치원생이니 더 마음이 급하신 것 같더라고요. 당장 내년이면 손아래 동서가 낳은 시조카가 학교에 입학할 판인데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아이 소식이 없으니 조바심이 나셨던 것 같아요. 결혼 1년이라고 해봤자 두 분이 얼굴 맞대고 함께 산 기간은 한 달을 겨우 채울까 말까한 수준이었지만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휴직계 내고 서울로 올라오시면서 전보다 훨씬 자주 형님을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님 역시 시댁 식구들과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동안은 크게 뵐 일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막상 곁에서 형님 하시는 걸 보니 저희 아주버님 좋아하는 티가 참 많이 났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아주버니가 쑥스러워하면서 형님 쪽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아주버님께 관심 표하고 다가와줬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새침해 보이는 형님 성격에 솔직히 상상이 잘 가질 않았거든요.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항상 아주버님 쪽에 시선이 꽂혀 있는 것이나 시부모님께 더 살갑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거나 하는 부분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타고나길 변주기 좋은 성격은 아니신지 시부모님께 살갑게 대하려고 해도 어색한 기색이 느껴지기는 했지만 그건 역시 지금까지 얼굴을 자주 보지 못했으니 자연스레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제 딴에서는 어색해하실까봐 더 형님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너스레를 떨며 분위기를 풀려고 애를 썼습니다. 동서는 참 부침성이 좋아서 좋겠어. 어머님 아버님하고도 그렇고 우리 남편하고도 결혼 전부터 가깝게 잘 지냈다고 하고. 워낙 시부모님이나 아주버님 성격이 좋으셔서 그렇죠. 결혼 전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이이기도 했고요. 그래도 시댁 식구들하고 그렇게 편하게 지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장사를 해서 사람을 많이 만나서 그런가? 그런 게 또 이럴 때는 장점이 되기도 하네. 묘하게 제 부침성의 이유에 제가 하는 일인 장사를 원인으로 꼽는 형님 말씀이 다소 삐딱하게 들리기는 했지만 내 괜한 기우인가 생각하면서 넘겼습니다. 휴직계까지 쓰고 올라와서 두 분이 함께 생활하신 보람이 있었던 건지 형님이 올라오시고 몇 달 되지 않아 드디어 온 시댁 식구들이 그토록 바라던 아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형님, 정말 축하드려요. 고마워, 동서. 내가 이 나이에 늦게 생긴 아이라 그런지 여러모로 걱정이 많네. 출산은 동서가 나보다 훨씬 선배니까 많이 좀 도와줘. 저 역시 형님이 굳이 부탁하지 않으셔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릴 생각이었어요. 저 또한 태어날 아이가 궁금하고 기다려졌으니까요. 그렇게 온 가족의 축복 속에 아주버님과 형님의 아이인 강우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를 품에 안은 형님의 얼굴이 자부심으로 빛났어요.
형님, 정말 축하드려요. 아이가 벌써부터 눈망울이 똘망똘망한 게 커서 크게 되겠어요. 그렇지? 벌써부터 눈빛이 남다르지. 아이야 당연히 예쁘니까 덕담을 건넸는데 아이가 똘똘해 보인다는 말에 득달같이 달려들며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형님이 조금 기이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아이 낳아보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내 아이 낳은 직후에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아이가 내 뱃속에서 나왔을까? 아이가 조그마한 행동 하나만 하더라도 세상 그 누구보다 특별하게 느껴지는 게 초보 엄마의 마음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결혼할 때부터 아이 문제 때문에 초조해하던 형님이셨으니 뭐 이 정도야 충분히 애교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들인 주원이 역시 처음으로 생긴 사촌동생의 탄생에 아이가 예뻐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가뜩이나 친구들 동생 볼 때마다 바쁜 엄마에게 대놓고 동생 낳아달라고 떼를 부리지 못하면서도 아이가 참 예쁘더라 하는 말을 아쉬움 가득한 목소리로 하곤 하던 아이였어요. 아이 갓 태어나고 처음 병원에 가서 면회했을 때는 유리창 너머로 바라만 보던 동생을 태어나고 집에 돌아와서 비로소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된 아들이었습니다. 녀석도 동생이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저 정도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는 처음 보았으니까요. 벌써부터 동생을 바라보는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동생 바보가 될 저희 주원이의 미래가 선하게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이 만나러 오기 전부터 갓 태어난 아기는 너무나 약하고 다치기 쉬우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꽃잎 한 장을 만지듯 해야 한다고 아이에게 신신당부를 해뒀습니다. 그 말을 기억하는지 정말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갓난아이의 뺨에 슬쩍 손가락을 가져다 대는 아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다른 식구들이 다른 이야기를 나누느라 잠시 한눈을 팔린 사이 주원이와 강우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형님이 슬쩍 몸통으로 저희 주원이를 밀쳐내는 광경을 목격하고야 만 겁니다. 다들 딴 데 한눈이 팔려 찰나의 그 순간에 목격을 한 것은 저 한 사람뿐인 것 같았어요. 순간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었어요. 워낙 순식간에 지나간 일이기도 하지만 주원이도 자기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어리둥절해서 눈만 끔뻑이는 모습을 보니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더군요. 솔직히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저희 아이가 함부로 갓난아이를 만지거나 주물럭거렸거나 그랬다면 제가 먼저 아이를 꾸중했을 거예요. 정말 애정어린 손길이었을 뿐이었는데도 그것조차 형님에게는 용납이 되지 않았던 건지 괜히 빈정이 상하면서도 그런 마음 먹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아닙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아무리 아이가 조심해서 만졌다 하더라도 신경이 쓰일 수도 있죠. 형님 하는 행동이 유별나게 느껴지기는 했지만 엄마가 자기 아이 신경 쓰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찜찜하기는 했지만 이 일 역시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아이는 쑥쑥 자라났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유별난 형님의 자식사랑은 계속되었어요. 그 나이의 발달 상황에 맞는 성장 과정을 보여도 하나하나 온 식구들에게 보고를 하며 아이가 벌써 남다르다느니 나 어릴 적에도 이렇게 행동 발달이 빨랐다는데 우리 애가 법조인이 되려는 모양이라는 둥, 영재교육 의뢰를 심각하게 고려해봐야겠다는 둥, 솔직히 들으면서 조금 어이가 없는 발언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속으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모양인지 옆에서 그 소리 듣고 있는 아주버님 얼굴이 창피해서 붉어진 것도 몇 번 봤습니다. 뭐 고슴도치 엄마 눈에야 당연히 자기 자식이 제일 예쁘고 제일 잘나 보이죠. 하지만 자기 자식 자랑을 하면서 은근히 자신의 학벌이나 직업에 대한 우월감을 드러내는 형님을 보니 솔직히 조금 걱정스럽기는 했습니다. 전에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것이 굳이 저를 장사치 취급하며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씩 달리 느껴지기 시작했고요. 하나 둘씩 찝찝한 기분이 쌓여가는 것과는 별개로 사촌지간인 주원이와 강우의 사이는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강우는 형인 주원이를 참 좋아했어요. 이제 초등학생이 된 주원이는 힘으로 번쩍 걸음마하는 아이를 안아들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형에게 답싹 안겨서 까르르 웃고 있는 강우를 보자면 어찌되었든 저 두 녀석이 저렇게 서로 좋게 지내는 게 보기 좋았습니다. 부디 괜한 어른들의 감정 싸움 때문에 저 아이들 마음 다치는 일이 없기만을 바랐죠.
처음에는 제 자식 못 건드리게 은근슬쩍 몸으로 막아섰던 형님도 살갑게 잘 놀아주는 주원이 덕에 뜻밖의 휴식 시간을 가지게 되었으니 은근슬쩍 강우를 주원이에게 맡기기도 하더라고요. 처음 하던 행동 생각하면 다소 괘씸하게 느껴지기도 했으나 어찌되었든 이제 그 정도로는 우리 주원이에 대한 경계를 푼 것 같아서 잘된 일이라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아이 학교 다녀와서 동화책도 읽어주고 같이 손잡고 산책도 다니고 두 아이의 시간도 무럭무럭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느덧 저희 아이는 11살 초등학교 고학년에 접어들고 종알종알 짹짹이처럼 말 잘하는 4살 아이로 성장한 강우는 여전히 제형 껌딱지였어요. 이제는 친구들과 노는 것이 더 즐거워질 때도 되었건만 여전히 동생이 보챌 때마다 안아올려 어르고 달래주는 주원이가 나름 형아 노릇을 하는 것이 기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도 형님이 서류 볼 것이 있다며 은근슬쩍 강우를 주원이에게 떠맡기는 바람에 두 녀석이 함께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강우 가지려고 휴직 깨낸 이후로 형님은 다시 검사 일을 하려고 복직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강우 뒷바라지 제대로 하려면 검사 월급으론 어림도 없지. 최근에 대형 로펌에서 선배한테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진지하게 고려하는 중이야. 그렇게 말하는 형님 표정이 거만했습니다. 뭐 잘나가는 로펌 변호사에 비하면 검사 월급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는 있지만 저희 같은 일반 서민한테 이야기할 수준은 아니잖아요. 항상 그렇게 자기 배경이나 수입을 아닌 척하면서 자랑하고 나는 형님이었어요. 솔직히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형님 저러시는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형님이 자기 포트폴리오를 챙긴다고 아이들 쪽으로 눈길도 주지 않길래 제가 지켜보고 있었죠. 저 나이 때 어린아이야 잠깐 눈만 돌려도 사고가 나기 십상이니 눈을 떼서는 안 되는 건데 우리 주원이가 아무리 동생을 잘 돌봐준다고 하더라도 자기도 아직 어린아이인 걸 감안하면 형님의 행동이 다소 무책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두 아이가 서로 톡톡 건드리며 장난을 치다가 저도 모르게 주원이가 조금 더 힘이 들어간 모양이었어요. 순간 아이가 찰팍 엎어졌는데 그만 아직 연약한 무릎이 살짝 까졌습니다. 보고 있던 저도 당황하고 실수로 동생을 넘어지게 한 주원이도 당황하는 와중에 강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제 아들 울음소리를 듣고 퍼뜩 고개를 쳐든 형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냅다 아이들 있는 곳으로 뛰어왔어요. 살짝 무릎이 까지기는 했지만 별일은 아닌데 평소에 형님이 워낙에 강우에게 유난스럽다 보니 혹시 난리를 치지는 않을까 싶어 저도 후다닥 달려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런 싸가지, 네가 감히 우리 애를 다치게 해? 제가 말릴 새도 없이 형님이 손을 번쩍 들더니 저희 주원이 뺨을 철썩 내리쳤습니다. 그 기세에 아이가 그만 바닥에 철퍼덕 엎어졌어요. 형님 무슨 짓이에요? 미쳤어요? 어떻게 아이 엄마인 내가 보는 앞에서 어른이라는 사람이 제 시조카 뺨을 그렇게 사정없이 내리칠 수가 있습니까? 보고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광경이었어요. 저 역시 그 꼴을 목격하고 그만 눈이 뒤집어 버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전속력으로 달려가 여전히 제 아이 앞에서 씩씩대는 형님을 있는 힘껏 뒤로 밀쳐버렸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서 아픈 뺨을 쥐고 울지도 못하고 있던 제 아이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이들 둘은 서로 아프고 놀라서 울고 있고 형님이라는 여자는 제 잘못도 모르고 도로 저를 노려보고 저는 그런 형님을 죽일 듯이 쏘아보았습니다. 형님, 제정신이에요? 형님이 그러고도 어른이에요? 어떻게 어린애를 그렇게 손찌검을 할 수가 있어? 네 새끼가 내 새끼 흠집낸 거 보이지도 않아?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형님이고 뭐고 성질 같아서는 그 자리에서 똑같이 귀싸대기를 치고 싶었습니다. 그때 저희 데리러 온 남편이 멀리서 그 꼴을 보고는 분노에 가득 차서는 저희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제 새끼 나몰라라 내팽개쳐 놓을 때는 언제고 감히 누구 아들한테 손을 대? 눈을 부라리고 당장이라도 사달을 낼 듯한 남편의 기세에 그제야 그 여자가 입을 꾹 닫더군요. 여전히 분노에 가득 찬 남편이 그 여자와 우리 주원이 사이를 막아선 틈으로 제가 아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가 맞은 것보다도 놀라서 경계하듯 몸을 떠는데 가슴이 찢기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이 남편 화를 더욱 돋우었어요. 내가
당신 천지분간 못하고 나댈 때부터 이런 미친 짓거리 할 줄 알았어. 내가 내 새끼 생채기 낸 년 가만히 둘 것 같아? 그러더니 남편이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두 눈은 그 여자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형님, 전에 제가 무슨 부탁을 드려도 한 번은 무조건 들어주신다고 하셨던 거 지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신이 그 로펌 들어간다고 하던데 이 여자 절대 거기 못 들어가게, 아니, 형님 아시는 로펌에는 절대로 발 못 붙이게 해주세요. 제 남편 기세에 눌렸으면서도 여전히 불순하기 짝이 없는 눈깔로 노려보던 여자가 갑자기 사색이 되었습니다. 도련님, 지금 누구랑 통화하는 거예요? 네? 누구긴 누구야. 너 들어간다는 로펌 대표 아들이랑 통화한다. 왜? 네, 마당발로 소문이 난 저희 남편은 검사 출신식이나 되는 형님이 보기에야 어디에 한 군데 제대로 연줄 없어 보였던 그 사람은 무려 대형 로펌 대표 아들인 변호사와도 친분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실은 저희 남편이 그 집 부부 다리를 놔준 덕에 성사된 결혼이었거든요. 남편 여자 후배에게 첫눈에 반해 끙끙 앓는 변호사 형님을 위해 기꺼이 오작교 역할을 자처한 남편 덕분에 장가까지 가게 되었다고 결혼 전에 부부가 저희 부부에게 식사 대접까지 따로 할 정도였습니다. 형님 입장에서야 생각지도 못하게 뺨 맞은 꼴이었겠죠. 사람 인연이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지 알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이게 또 이런 식으로 이어질 줄이야. 배운 것 없이 장사나 하는 사람으로 치부하며 그 자식까지 함부로 뺨 내리쳐도 될 보잘것없는 인간 취급했는데 그런 사람이 제 밥줄 지고 흔들 수 있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청탁까지 넣을 수 있는 사람일 줄 그 여자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단박에 그 콧대 높은 여자가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련님,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남의 일자리 가지고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애들 싸움 때문에 큰 싸움 번지게 하지 말고. 방금은 내가 과했소.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그러지 말아요. 네? 그렇게 더럽게 잘난 척 해대더니 왜? 이 로펌 아니면 주제에 갈 데도 없나 봐. 애들 싸움? 내 새끼 볼을 다 터지게 만들어 놓고 그게 뚫린 주둥이로 할 소리야? 이 아동학대범아. 아동학대범이라니? 그럼 아동학대범이지. 아주 제 몸무게까지 실어서 애 하나 잡을 기세로 내리치더니 그렇게 많이 배웠다고 잘난 척을 하면 뭐래? 하는 짓거리는 길거리 시정 잡배보다 더 천박한 년이. 아니 나는 우리 애가 다친 걸 보고 너무 놀라서. 애는 나몰라라 하고 우리 아들한테 맡겨놓고는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내가 감히 내 새끼 건드린 인간 가만둘 것 같아? 내가 너희 일을 구하는 족족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회방 놓을 거야. 내 새끼 건드려놓고 너는 아무 일 없이 두 발 뻗고 편하게 살 줄 알았어? 부부 둘이서 뺨이 벌겋게 부어오른 아이를 보면 볼수록 분노가 치솟아서 그 여자를 가운데다 무릎 꿇려놓고 있는 대로 몰아붙였습니다. 사람 잘못 건드렸다 싶었는지 이내 그 여자가 손을 모으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동서, 잘못했어. 동서 잘못했어. 도련님, 내가 잠깐 눈이 돌았었나 봐.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넘어가줘요. 네? 내년 비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내 자식 폭행한 걸 봐줘. 어림없는 줄 알아. 그렇게 길바닥에서 그 여자가 빌든 말든 내버려두고 그 길로 곧장 아이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간 저희 부부였습니다. 다행히 뇌진탕이 오거나 다른 외적인 이상은 없었지만 여린 아이 입안 속살이 다 터진 걸 보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그 길로 진단서 끊어다 그 여자 아동폭행으로 곧장 고소를 했습니다. 그 여자가 입사 예정이었다는 그 로펌 대표 아들인 지인을 통해서였어요. 알고 보니 그 여자 사측에서 정식 스카우트를 넣은 것도 아니고 그 회사 다니는 선배한테 비벼대서 한 자리 얻어낸 거였더라고요. 검사 시절 실적이 그리 좋은 편도 아니었어서 애초에 대형 로펌 스카우트 받을 만한 깜냥도 안 된다는 소리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마 그 연줄 통해 얻은 자리가 그 여자 수준에 얻을 수 있는 최선이었을 텐데 그걸 그 여자 보는 앞에서 단칼에 쳐버린 남편이었습니다. 당연히 시댁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고소하면서 인근 CCTV부터 확보했기에 귀한 이 집 자손에게 있는 힘껏 힘을 실어 뺨 내리치는 끔찍한 장면은 선명하게 잘 찍혔습니다.
그걸 일부러 그 여자까지 시댁에 불러다 다른 식구 다 보는 자리에서 냅다 틀어버렸어요. 영상 보자마자 시부모님께서 경악해서 비명을 지르시고 아주버님 표정이 참담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주원이 괜찮아? 어떻게 애한테 이런 짓을 해? 어미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짓을. 어머니, 저 2번 다시는 저 여자 면상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주원이가 저 여자 볼 때마다 얼마나 끔찍할지를 상상하면 저 여자 살려두고 싶지도 않아요. 저 여자 여기 들락거리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식구 다시는 여기 발걸음하는 일 없을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치려면 잘못한 인간을 내쳐야지. 너희들이 왜? 볼 것도 없이 시부모님은 전적으로 저희 편이셨습니다. 심지어 아주버님조차 단 한마디도 그 여자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집에서 그 여자는 그야말로 역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문정박대 당하는 꼴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내가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주원이가 이 일로 트라우마라도 생기면 내가 도대체 무슨 낯으로 너희 부부랑 주원이 얼굴을 봐야 할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질게. 치료가 필요하면 전적으로 지원할 거고 2번 다시 그 사람 주원이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할 테니까.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너희들 앞에서 정말 면목이 없다. 막대 먹은 여자 배우자로 맞아들인 채로 고개를 바닥까지 떨구고 빌고 또 비는 아주버니라도 제정신이라서 다행이다 싶다가도 저런 사람이 어쩌다 그따위 여자랑 자식까지 낳고 살게 되었나 싶어 또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잘못이야 그 여자가 저질렀지 아주버님이 그 누구보다 우리 주원이 아낀다는 걸 알고 있는 저희 부부야 아주버님을 원망할 일도 아니었고요. 아마 검사식이나 한 여자를 대형 로펌에 연줄 없었더라면 고소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저희 쪽 인맥이 훨씬 세다는 게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검사 출신이라고 그렇게 저 잘났다고 제 새끼만 귀하다고 뻐기던 여자한테 다른 것도 아니고 어린애를 때렸다는 죄목으로 기어이 빨간 줄 긋게 만든 저희 부부였습니다. 검사 출신이 이런 수치스러운 제목으로 법정을 오가고 있으니 가뜩이나 좁은 그들 사이에서 소문도 빠르게 퍼졌겠죠. 그러게 남의 귀한 자식 감히 손찌검했을 때는 그만한 대가 치를 각오는 했었어야죠. 당연히 로펌 입사도 물 건너갔습니다. 대단한 능력치도 없는 여자 굳이 구설수 감수해가며 데려갈 그 수준의 로펌이 더는 없었으므로 잘 나가는 로펌 변호사로 거액 벌어들일 꿈은 한순간의 꿈으로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저희 부부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은 그 여자 사람 취급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주버니 역시 이 일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있어 이혼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마음만큼은 확실히 뜬 것 같습니다. 제 남편과 시댁 식구들 돌아서자 눈물즙 줄줄 짜가며 그 고고한 자존심에 장사나 하는 시동생 부부에게 기는 신용을 해댔지만 저희 아들 생각해서라도 그런 여자 용서하는 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이 일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까봐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었지만 다행히 아직까지는 별 이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와중에 동생 무릎 까진 걸 걱정하는 주원이를 보면서 대견스럽기도 참 속상하기도 했어요. 한동안 강우와 만나지 못했지만 결국 그렇게 동생을 보고 싶어 하는데 아주버니 통해서 다시금 강우를 보게 된 주원이었습니다. 강우는 그 여자 아들이기도 하지만 아주버니 아들이자 우리 주원이 동생이기도 하니까요. 무엇보다 그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혼자 없는 사람인 양 도려내진 그 여자였어요. 그날 일에 대한 대응에 후회스러운 점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법적 가족인데 송사까지 오갔지만 그럴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애초에 그 여자가 잘나가는 로펌 대표 변호사 아들이었다면 자기 아들 무릎 조금 까졌다고 그렇게 온 힘 다해 아이 뺨을 날릴 생각조차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비열함을 생각하면 이 정도에서 끝내준 것만 해도 온건한 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속 박박 끓던 여자 볼 일 없으니 속은 편합니다. 부디 그 여자가 그 한순간의 잘못으로 오래도록 속 끓으며 고생하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지금 딸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주부입니다. 전 평생 동안 그리 행복하게 살아오진 못했어요. 아마 남들과 비교한다면 매우 불행한 쪽에 속하겠지만 이런 제 이야기를 어딘가 털어놓을 곳도 필요했고 또 제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저처럼 불행한 사람도 용기를 내어 살아가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갈 힘을 얻으셨으면 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전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돈을 벌어올 아버지도 저를 살뜰히 돌봐줄 어머니도 안 계셨기에 할머니가 저를 길러내시기에는 벅차셨지요. 할머니는 최대한 성심껏 저를 돌보셨고 힘이 닿는 데까지 밥을 해먹이고 입히셨지만 정말 가진 것 하나 없던 할머니의 사정으로 아이 하나를 제대로 기르기는 불가능했어요. 전 동네 친구들 사이에서도 가난한 아이라고 놀림을 받으면서 자랐고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학교 때는 키가 작은 동네 언니의 교복을 물려받아 입었는데 키가 컸던 제가 손발이 깡총하게 나온 것을 계속 입고 다녀 그걸로도 얼마나 같은 반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야, 너네 집 그지냐? 그런 거 입고 돌아다니게? 아니야, 우리 집 그지 아니야. 그게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가끔 학교에서 돌아와 보면 할머니의 상 앞에는 집으로 날아온 고지서들이 잔뜩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월말이라 아마 돈을 낼 일이 많이 생겼던 거겠죠.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아이고, 돈이 왜 이리 많이 나와? 하며 화를 내셨고 전 집에서조차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어서 쥐죽은 듯이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양말에 구멍이 나도 입을 팬티가 없어도 교복이 작아도 제가 뭘 어쩔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전 이제 정말 그나마의 보호자도 없이 완전히 세상에 혼자 떨어진 거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지요. 단칸방에 혼자 들어가 앉으면 그래도 말을 걸어주던 할머니의 걸걸한 목소리도 없어서 혼자 외로워서 그대로 죽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학교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오빠가 있었습니다. 전 초콜릿을 정말 좋아했지만 돈이 없어서 편의점에 들려서도 계속 구경만 하고 아무것도 못 사는 일이 태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 오빠는 귀찮은 기색 없이 그저 웃는 낯으로 들어갈 때 인사해주고 나갈 때도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또 초콜릿과 빵 매대를 구경하고 그 오빠에게 고개를 숙인 후 나가려고 하자 오빠가 저를 불렀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돌아보았어요. 저 뭐라고 불러야 되지? 아무튼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는 한참이나 쑥스러워하며 머뭇거리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 왜 그러는지 몰랐지만 그와 함께 이유도 모른 채 수줍어졌지요. 그 오빠는 머뭇거리다가 카운터 밑에서 초콜릿 2개를 꺼내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유를 몰라 그를 쳐다보니 오빠는 얼굴이 벌개진 채로 제게 말했습니다. 이거 그쪽이 계속 보고만 가는 것 같아서 먹고 싶은 것 같아서요. 전 순간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호의를 난생 처음 받아보는 것이라 그가 진심인지 의아했는데 수줍고 부끄러운 그의 얼굴을 보자 진심이라는 것을 알겠더군요. 겨우 10대 후반 여고생이었던 저는 그때부터 그 오빠에게 푹 빠졌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가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나올 때만을 기다리고 그의 편의점 근무 스케줄도 완전히 꿰게 되었고요. 결국 친해져서 같이 밥도 먹고 그 오빠의 자취방에 가서 놀기도 하다가 함께 밤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거의 반동거 상태가 되었고 그러다 임신까지 되어서 학교도 자퇴하고 결혼을 했어요. 오빠는 편부 가정에서 자랐는데
시아버진 아들에게 거의 관심 없이 밖으로만 나돌다가 결혼도 하기도 전에 연락이 끊겨버려 시부모님도 친정 부모님도 없이 그야말로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시작은 미미했지만 다행히도 가정을 꾸렸고 무사히 출산까지 해서 예쁜 딸도 낳았어요. 이제 남편이 된 그 오빠는 능력은 별로 없지만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공주님 낳느라 많이 힘들었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족 책임지고 살게. 나만 믿어. 앞으로 사는 거 녹록지 않겠지만 내가 열심히 벌게. 평생 단 한 번도 다정한 말을 듣지 못하고 그때껏 커왔던 저한테는 그 다정함만으로도 완벽한 남편이었어요. 대학 학비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대다가 결국 저와 결혼을 하여 자퇴하였는데 그 이후로는 배달일이나 막노동을 하면서라도 저와 딸을 먹여 살리려고 노력했고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던 듯합니다. 갓 태어난 딸을 보살피느라 힘들었지만 남편은 힘껏 일을 하고 들어와서 지쳐서도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러다 몇 년이 지난 뒤 남편은 여름에 택배 배달을 하다가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네? 제 남편이 병원에 있다고요? 세상에. 네, 얼른 갈게요. 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돈이 좀 많이 드는 치료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후 남편은 일을 더 늘려서 새벽부터 밤까지 끊임없이 뛰어다녔어요. 남편은 어떻게든 딸을 잘 키우려 했고 저 역시 그 마음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운 여름날 새벽부터 밤까지 무거운 생수며 쌀을 나르는 택배 일을 한 사람이 멀쩡할 순 없었어요. 남편은 고지식한 사람이라 요령도 없이 쉬지도 못했고 결국은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사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여보, 이럴 수가. 안 돼. 아니, 일이 허망하게 가는 게 어딨어? 전 믿을 수도 견딜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저와 딸을 위해 살던 사람이 하루 사이에 주검이 되어서 돌아오다니요. 검은 상복을 입은 채로 병원 장례식장에 앉아 있어도 오는 사람은 남편의 직장 동료들 몇몇 분이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일가 친척이라곤 아무도 없었으니 당연했지요. 장례가 끝난 후에도 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울감을 이겨내지 못한 채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린 딸은 넉나간 제 곁에서 눈치를 보며 지냈어요. 아빠 언제 와? 며칠이 지나자 딸이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아직 아빠가 죽었다는 것을 인지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라 전 억지로 딸에게 웃었습니다. 아빠 좀 멀리 갔어. 멀리? 그래, 혼자서 멀리로 갔어. 한동안 안 올 거야. 딸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치만 엄마, 아빠 밥 혼자 못 먹잖아. 밥 어떡해? 전 그 말을 듣고 속에서 울컥 울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은 그 고된 일을 다녀와서 늦은 밤에 제가 차려주는 저녁밥을 가장 좋아했지요. 딴지에 젓갈 정도만 놓아두어도 남편은 정말 맛있게 먹으면서 제가 맞은편에 앉아서 함께 이야기하기를 바라곤 했어요. 저도 아주 바쁜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언제나 남편 앞에 앉아서 밥을 먹거나 시간이 너무 늦었다면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딸은 그래서 아빠는 언제나 엄마와 밥을 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였죠. 전 딸을 앞에 두고 엉엉 울었습니다. 제게는 남편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온기였지만 딸에겐 우리 부부가 세상의 전부란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어요. 딸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껴안고 한참이나 울고 슬퍼하면서 저 역시 제 부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려서부터 항상 필요했지만 지금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 있었지만 그의 목숨값이나 다름없는 그 돈에 함부로 손을 댈 순 없어서 전 일자리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전 제대로 살아야 했고 아이를 기르려면 돈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걸 경험해서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일자리를 알아보는 한편으로는 부모님의 소식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앞으로 살면서 외롭지 않게 부모님과 간간히 얼굴이라도 보며 인사를 여쭙고 싶었어요. 부모님 두 분 중 먼저 찾은 것은 어머니였어요. 놀랍게도 제가 살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살고 계셨는데 재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계시더군요. 버스를 타면 몇 정거장 건너에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기뻐서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바로 어머니의 집 근처로 갔어요. 전 오래전 어머니의 사진 한 장만을 들고 주위를 서성이면서 어머니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지요. 그때 골목길에서는 중년의 여성 한 명이 집에서 나와 쓰레기를 버리려 했습니다. 전 그녀가 제 어머니란 사실을 한눈에 알아봤지만 순간 발이 굳어서 빨리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서다가 그때 마침 골목을 걸어오던 고등학생을 보고는 무척 반기면서 다가갔어요. 어머, 아들, 벌써 와? 독서실 안 가고? 응, 엄마, 나 배고파서. 밥 먹고 오늘은 집에서 공부할래. 아유, 그래. 잘했다. 독서실에서 하나, 집에서 하나. 그게 그거잖아. 오늘만요. 독서실이 잘 되긴 하는데 그래도 엄마 밥 먹고 싶어서. 키도 크고 잘생긴 고등학생은 재혼 후 얻은 어머니의 아들인 것 같았어요. 그 학생은 아주 다정하게 어머니의 어깨를 끌어안고 포옹한 후 둘이 함께 집으로 갔지요. 어머니와 학생은 사이가 아주 좋은 듯 몹시 다정해 보였어요. 아빠도 오늘 일찍 오시지? 너희 아빠야 항상 일찍 오지. 아유, 좀 밖에서 밥 좀 먹으면 좋으련만. 아빠는 항상 엄마 보고 싶어서 일찍 오시잖아.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웃음기가 섞여 있었고 함께 들어가는 모습 뒤로 대문이 야속하게 닫혔어요. 단독주택인 집은 정원도 제법 넓은 것 같았고 꽤 잘 지은 2층 집이었지요. 전 어머니의 옛 사진을 잡고 있던 손에 땀이 나서 옷 위에 닦아냈지만 그들의 뒤를 따라가서 초인종을 누를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제 옷은 너무 초라했고 어머니는 새로운 가족과 행복해 보였죠. 이제 와서 다가가 부모님을 찾아왔다고 하면 대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정말로 두려워져서 전 그대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행복에는 이제 저 같은 것은 파고 들어갈 틈 같은 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의 행방도 찾았습니다. 바로 옆 지역에 맛집으로 상당히 유명한 식당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 아버지였던 것이지요. 어머니는 바로 우리 동네였고 아버지는 바로 옆 지역이었다니 세상이 정말 좁단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워낙 어릴 때 아버지가 떠났던 터라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별로 없는 상태였습니다. 전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 할머니가 말했던 나쁜 점은 죄다 잊어버렸어요. 그저 생활고를 못 이겨서 어린 자식과 노모를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운이 나빴던 남자가 아버지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지요. 아버지가 유명한 식당의 주인이란 사실을 알고 나서 전 그 식당에 대해서 열심히 검색을 했습니다. 그 식당에서 마침 직원을 뽑는 중이라고 해서 전 어머니 때처럼 무작정 다가가지 않고 직원으로 먼저 다가가면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졌어요. 아버지는 재혼도 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았고 만약 제가 직원으로 일을 잘해서 아버지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재산을 노리고 온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왔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했어요. 초라하고 가난한 여자가 갑자기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타나면 누구라도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직원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직접 가보니 식당은 예상보다도 더 컸고 손님들도 너무 많은 데다 직원들도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요. 그리고 카운터에는 사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는 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전손의 아버지와 어리디 어린 제가 찍힌 옛날 사진을 든 채로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입구에 서서 자신만 바라보고 있자 아버진 이상하다고 여겼는지 제게 눈살을 찌푸리며 왜 왔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직원 채용 공고를 보고 왔다고 하자 아버지는 저를 의미심장한 눈으로 아래 위로 훑어보았어요. 전 순간 딸인 저를 알아본 것이 아닌가 심장이 쿵쾅거렸지요. 하지만 그건 아니었는지 아버진 제게 주방 옆쪽에 있는 작은 사무실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아버진 들어가서 제가 가져온 이력서를 보면서 면접을 보았지요. 꽤 젊네요. 25살? 네. 식당 일 하기에는 너무 어린데, 게다가 식당 일 쪽 경험도 없잖아요? 하지만 저도 주부로 꽤 오래 지냈고 부엌 일도 빠르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 결혼한 겁니까? 어딘지 실망한 듯한 목소리였어요. 전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한숨을 쉬었지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요.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 아버진 다시 한번 의미심장한 눈으로 절 살펴보았습니다. 전 그 눈빛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서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르면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얼굴도 꽤 반반하고. 아버진 그 이야기를 하며 목을 가다듬었어요. 전 그걸 그냥 칭찬이라고 생각하고 긴장한 채로 앉아있다가 살짝 웃었는데 아버진 다시 저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일할 수 있죠?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거였어요. 전 아버지의 곁에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도 일자리를 구했다는 사실도 다 몹시 기뻤어요. 아버지의 식당은 유명한 만큼 월급도 셌거든요. 저 언제든 가능합니다. 출근 날짜는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일을 하게 되었어요. 아침이 되어 일을 하기 위해 식당으로 나가자 원래 일하던 직원분들이 먼저 다가와서 이것저것 말을 걸어주셨지요. 전 이렇게 사회에 나와 일을 하는 것이 처음이라 긴장이 되었는데 다른 직원들이 말을 걸어주셔서 조금 풀어졌어요. 그런데 저와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던 직원 한 분이 혀를 차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고, 그런데 나이도 어린데 과부라니. 사장님이 또 어찌실는지. 그러게 말이여. 하여간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양반이라. 그래, 색시도 조심해 앞으로. 네? 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어리둥절해서 반문했어요. 제가 못 알아듣는 눈치이자 직원분들은 혀를 차면서 고개를 저었지요. 색시, 남자들은 말이여, 과부면 더 쉽다고 어지간히 꼬시려고 덤빌 거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돼. 알겠어? 애초에 그러려고 드린 거지. 어제 눈이 번쩍번쩍 하더만. 사장, 여자 좋아하기를 소문나서 골 때리잖아. 함부로 손대려고 덤비기도 하고. 소문이 아주 흉하니까 조심해야 해. 의도가 빤히 보이거든. 전 믿을 수가 없어서 잠깐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여자를 좋아하는 데다가 저까지 꼬시려고 직원으로 들였단 말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딸인 것을 못 알아본데도 설마 겨우 25인 저를 아버지가 꼬시려고 할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며칠간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직원들에게 들었던 말을 잊어버리려고 했었고, 식당이 워낙 바쁘고 일이 고됐던 터라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틈조차 없었지요. 전 그래도 나름대로 빠르게 식당 일에 적응을 했고, 다른 직원들과도 점차 친해져 갔어요. 아버지와도 친해지고 싶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끔 말을 걸어올 때면 아무리 바빠도 거절하지 않고 가능한 사근사근 부드럽게 대화를 이어갔지요. 물론 아버지가 가끔 이상한 농담을 하거나 제 팔이나 손목을 일부러 잡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아마 다른 남자가 그랬다면 그 자리에서 뺨을 때릴 만한 행동들도 있었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그것도 참아냈지요. 아버지는 특히나 무척 저를 많이 도와주었어요. 무거운 박스를 옮길 때도 아유, 내가 할게, 내가 하며 힘을 쓰기도 하고 연약한 여자가 이런 일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말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뒤였어요. 식당 일이 10시에 끝나서 모두가 뒷정리 후 돌아가려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제게 다가왔어요. 집이 여기서 좀 멀지? 네? 아, 네. 같은 지역이 아니라 옆 지역이었기에 집이 가깝다고는 할 수 없었죠. 아버진 혀를 차더니 손가락에 차키를 끼워 돌렸어요. 그때부터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차 태워다 줄게. 따라와.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이고, 이런 호의 거절하지 말고 따라와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스러워서 전 차마 말을 못하고 머뭇거렸는데요. 하지만 아버지는 손을 뻗어서 제 손목을 잡고는 곧장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죠. 뭐라고 할진 뻔했어요. 그래도 저는 아버지가 저를 꼬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아버지와 딸인데다가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딸인데 못 알아보더라도 이성으로 접근하진 않을 거라는 이상한 믿음 때문이었지요. 전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차에 타서 제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뭔가 이상하게 긴장이 되어서 집으로 가는 내내 꼼짝도 하지 않은 채로 조수석에 가만히 있었지요. 제가 대답도 단답식으로 하자 아버지는 웃으면서 제게 계속 농담을 던졌습니다. 성적인 농담이 태반이라서 정말 직원들이 말한 대로 저를 꼬시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져 갔어요. 아니 그래도 25인데다 남편도 있었으면 알 거 다 알 텐데 진짜 순진한가 보네. 보통 남편이 있었으면 이런 농담은 아주 익숙해야지. 남자도 알고 농익은 여자잖아. 지금은 혼자지만. 마지막에 차를 세우고서 아버진 차문도 열어주지 않은 채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리고 있었지만 아버진 은근슬쩍 제 손을 잡아왔지요. 평소에는 그렇게 사근사근하니 남자 잘 꼬시더니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멋없이 굴어? 전 차마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고개를 돌리고 반응하지 않자 아버진 차에서 내리더니 제 쪽으로 와서 문을 열어주었어요. 매너 좋은 남자인 척 아버진 웃으면서 제 가방을 들어주고 내리는 것을 도와주었지요. 그리고는 제가 가방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자 오히려 손을 뒤로 숨겼어요. 왜 이러세요? 제가 낮게 묻자 아버진 가방 든 손을 뒤에서 흔들었습니다. 가방 받고 싶으면 여기 뽀뽀 한번 해주면 되는데. 아버진 자신의 볼을 가리켰어요. 전 정말 기가 막혀서 아버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아무런 말도 없이 계속 바라보기만 하자 아버진 뭔가 이상하다고 여겼는지 눈을 찌푸렸어요. 왜 그러는데? 왜 갑자기 비싸게 굴지? 과부 주제. 평소에는 그렇게 싸게 잘도 웃더니만. 제가 웃는 게 싸 보였나요? 전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어요.
아버지와 친해지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친밀하게 다가가고 싶어 힘든 와중에도 웃었던 제게 싸 보인다니. 아버진 못마땅한 얼굴로 짜증을 내면서도 가방을 돌려주지 않았지요. 자, 빨리 뽀뽀나 해봐. 그럼 내가 이렇게 다 낡은 가방이 아닌 새 명품 가방 사줄 테니. 과부한테 돈줄 대어준다니까? 너도 애초에 그거 바라고 온 거 아니었나? 정말 숨이 막혀서 더는 뭘 어떻게 대꾸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전 가만히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가방 쪽을 손짓했어요. 가방 여시고 그 안에 지갑 있는 거 한번 꺼내보시겠어요? 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보여주고 싶은 거? 아버진 귀찮은 듯 했지만 제 말대로 가방을 열어 지갑을 꺼냈어요. 뭐 남편 사진이라도 있어? 짜증스럽다는 듯 아버지는 말하면서 지갑을 열었지요. 그러나 그 안에는 죽은 남편의 사진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찍었던 어린 날에 제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아버진 잠시 지갑 안에 그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사진을 꺼냈어요. 아버진 한참이나 현실 인식을 하지 못하는 듯 눈을 크게 뜬 채로 사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도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 사진 안에 있는 것이 누구인지, 어떤 관계인지. 이게 왜 대체? 아버지는 꽉 막혀서 이상한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이건 그 사진이 왜 거기 있냐고요? 전 오히려 침착해진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제가 그 사진 주인이니까요. 뭐라고?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겠어요? 아버진 그 이상 말도 못하고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해서 사진도 위태롭게 허공에 날렸지요. 하지만 더 이상 사진이 소중하지 않아서 전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방금 전까지 자신이 했던 짓이 생각이 난 것 같았어요. 얼굴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더군요. 전 아버지의 그 얼굴을 보면서 저 자신도 놀랄 정도로 감정의 변화 없이 말했어요. 제가 당신 딸이란 말이에요. 맙소사. 아버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핏기 하나 없는 채로. 그는 엉금엉금 무릎을 꿇고 제게 용서를 빌었지요. 20년이나 지나서 몰랐다. 내가 정말로 네가 딸이라는 거를 몰랐어. 알았다면 정말 안 그랬을 거란다. 정말이다. 용서해다오 딸아. 정말 나는 가주세요. 제 앞에서. 다신 아버지 얼굴 보고 싶지가 않네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대답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해서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아버지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전 제 초라한 집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밤이 늦었는데도 자지 않고 기다리던 어린 딸이 제게 다가와서 전 딸을 꼭 끌어안고 그제야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이 뒤집힐 정도로 울고 또 울었고 눈물이 말라버릴 때까지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다가갔고 이제는 그것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돌아왔어요. 차라리 행복해져서 다가갈 수 없었던 어머니가 100배, 1000배 나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기대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사람이었고 이제 더는 부모 자식의 인연을 이어갈 이유조차 없었던 거지요. 그 후로 아버진 제게 어떻게든 연락하여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 죄가 크다며 여러 말들을 내뱉었지만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님에 대한 기대가 모두 박살난 이후 전 지금 딸과 함께 그 지역을 아예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찾아와서 저희 집 문 앞에서 울며 용서를 빌었기에 과거의 연을 끊어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저희 딸 하나라고 여기며 매일 무럭무럭 자라나는 딸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아마 애초부터 부모님이 없어야 맞는 운명을 타고나는지도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 없이 자랐고 커서 부모님을 찾아갔는데도 결국 어느 쪽도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지요. 그저 대화를 나누고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을 뿐이었는데도 그랬어요. 부모님이라고 해서 모두 좋은 사람일 리야 없습니다. 저 같은 일을 겪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고 부모님에게 실망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만 사연을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쓸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게 한 가지 고민이 있어 어렵게 사연을 보냅니다. 아마 저 같은 기구한 인생이 있을까요?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너무도 갑작스럽게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네에서 금술 좋은 부부로 유명했을 만큼 전 아내를 너무도 지극히 사랑했어요. 집안끼리의 소개로 만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된 거였지만 전 아내의 현숙함과 총명함을 너무도 좋아하고 존중하였고 아내 역시 그런 저를 믿고 따르면서 진심으로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 사랑이 빤히 보이는 만큼 전 아내에게 더 좋은 남편이 되고자 매 순간 노력했고요. 그렇게 몇십 년을 넘게 서로 보듬고 살아온 만큼 전 아내에 대한 상실을 겪고 난 뒤 한동안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았습니다. 밤에 눈을 감으면 아내의 꿈을 꿨고 눈을 뜨고 있는 순간에도 아내의 환각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눈물을 흘리다 쓰러지기도 했죠.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걱정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내를 진정 사랑했는지 아니까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물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저를 유독 걱정해준 사람이 있다면 제 큰아들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돌도 채 안 된 손녀를 키우며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있던 아들은 지도 이래저래 바쁠 텐데 아내를 잃은 저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찾아왔습니다. 제가 하루하루 힘겨운 와중에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큰아들이 그만큼 저를 신경 써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아니었다면 전 아마 깊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을까요? 아들은 떠난 아내를 대신해서 반찬을 만들어두고 가기도 하고 가끔씩은 며느리와 손녀까지 데려와서는 저희 집에서 하루 묵기도 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늘 밝게만 웃을 수는 없었지만 큰아들의 노력 덕에 그래도 조금씩 기운을 차려갔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제게 제안을 한 게 있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시면 저희랑 같이 사는 게 어떠세요? 무슨 소리 하는 게냐? 너야 내 자식이라서 괜찮지만 며느리는 어떻게 생각하겠니? 며느리 불편한 것 나도 싫다. 나는 너만 행복하면 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거라. 앞으로도 죽은 아내를 그리며 혼자 살아갈지가 걱정이 됐는지 큰아들은 제가 본인들과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고운 마음씨는 너무 고마웠지만 전 거절을 했습니다. 큰아들과 같이 사는 것이 달갑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살면 늙어서 적적하지 않고 좋았겠죠. 하지만 큰아들이 제 가족을 이루고 있는 만큼 며느리나 손녀가 저와 사는 게 불편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손녀야 어리니까 아직 그렇다 쳐도 며느리 시아버지 모시고 살게 되는 건데 그런 거 좋아할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나이가 들고 떠나는 아내 때문에 외로운 노인네처럼 살아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의 염치는 있었습니다. 너희도 너희끼리 먹고 살고 보듬기 바쁜데 내가 거기 끼어들어선 되겠냐. 나는 혼자 살 수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냥 지금처럼 가끔씩만 찾아와서 말동무나 해주려무나. 아버지, 와이프도 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아버지랑 함께 있어야 마음이 많이 놓일 것 같고요. 아버지 한 분 더 오신다고 해서 힘들어지는 거 하나 없으니까 저희 생각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러나 아들은 몇 번을 거절해도 여전히 저와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좋은 말로 저와 함께 있는 게 더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이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마음만큼은 진심일지언정 현실적으로 저와 따로 사는 게 아들네는 훨씬 편할 거라는 걸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저를 생각해주는 아들의 마음을 끝까지 거부할 순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하나뿐인 손녀를 생각해서 계속 혼자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긴 했지만 결국 아내가 떠나고서 저 혼자 남은 삶을 살아나가기에는 심적으로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아들이 이렇게까지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더 거부할 이유도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이야기하면서 큰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명절 때나 생일 때 며느리 보면 애가 참 세심하고 착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자주 보진 않아도 짧은 만남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실제로 함께 살게 되니 며느리는 여간 똑부러지고 현명한 게 아니었어요. 거짓말 좀 보태서 제 아내의 젊을 적 같았죠. 제가 딱 아내의 그런 모습에 반했거든요. 동의를 했다곤 해도 제가 있어서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었을 텐데 며느린 그런 티 한 번 제 앞에서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종 기회가 될 때마다 아버님이랑 함께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라며 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또 사소한 배려도 잊지 않았어요. 아버님, 오늘 아버님 좋아하시는 떡을 좀 사왔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이고, 추운데 못하러 밖에 나갔다 왔어. 장 보러 가는 김에 겸사겸사 들린 거예요. 얼른 드셔보세요. 아들 녀석이 좋은 놈인 만큼 며느리도 좋은 사람 만났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랑 아들 부부를 볼 때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정도였죠. 저도 그런 며느리와 아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둘이 바쁘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녀 밥도 차려주고 할아버지로서 함께 놀아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사실 말이 보답이지 손녀와 시간을 보내는 건 혼자 할 것도 없고 적적한 저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었죠.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하면서 따르는 손녀만 봐도 기운이 펄펄 넘쳤거든요. 그렇게 3년 정도 큰아들네 집에서 살았습니다. 함께 살다 보니 아들은 물론이고 며느리와도 그리고 손녀와도 정을 많이 쌓았어요. 평생 이렇게 살다가 눈 감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떠난 것처럼 새로운 비극은 제가 준비도 미처 하지 못한 상황에서 찾아오더군요. 아버님,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성우 씨가. 응? 아니, 성우가 왜? 눈물 섞인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전화에 집에서 멀뚱멀뚱 손녀와 시간을 보내고 있던 저는 급히 손녀를 안고서 불이 나게 병원에 갔습니다. 도착한 병원의 광경은 참담했어요. 성우야, 네가 왜? 아들 녀석이 머리 위로 하얀 천이 덮여져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상황에 눈물로 나지 않아 허망한 얼굴로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었지만 며느리는 계속 눈물을 흘리느라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며느리를 대신해서 옆에 서 있던 의사가 이야기를 하더군요. 심장마비라고요. 아침만 해도 아무렇지 않게 출근을 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일찍 퇴근하니까 오랜만에 다 같이 저녁이나 먹어요. 근래 들어 너무 바빠서 새벽 늦게 집에 들어오던 아들이 함께 저녁을 먹자고 먼저 제의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너무도 평소와 같이 출근길에 나선 아들이 반나절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올 줄은 저희 중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졸지에 남편을 잃은 며느리는
병원 바닥에 철푸덕 주저앉아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엉엉 울었고, 아들을 잃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굴을 덮은 천을 살짝 걷은 채 창백해진 아들의 얼굴만을 빤히 들여다보았고, 아빠를 잃어버리게 된 아직 어린 손녀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 엄마 곁으로 가 옷자락을 당기기 바빴습니다. 아들이 죽고 나서 한동안 저희 집은 아들의 흔적을 정리하느라 바빴습니다. 아내를 잃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들을 잃은 저는 더 이상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며느리도 남편을 잃은 것이니 아마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이제 손녀를 키우려면 며느리가 아들을 대신해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며느리가 제 앞에선 티를 내려고 하지 않았지만 집에 돌아오고 나면 매일같이 한숨을 푹 쉬었고, 어쩌다 며느리 방문 앞을 지나게 되면 안에서 눈물을 훌쩍거리는 소리가 자주 들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부러 못 들은 척 그 자리를 피했고, 다음 날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소와 같이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힘들어하고 있는 걸 안다는 티를 내면 며느리가 더 무너질 것을 걱정한 저의 배려 아닌 배려였습니다. 며느리가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를 때까진 저 역시 집에서 평소와 같이 지내며 손녀를 돌보았어요. 이건 저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아들의 흔적과 떨어지게 되면 저도 아들의 죽음을 더 선명하게 느낄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며느리와 함께 살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세간에서 만약 제가 아들도 없는 상황에서 며느리랑 산다 그러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올 법한 파렴치한 시아버지로밖에 안 보이겠죠.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었기에 전 아들이 죽고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저 혼자 살만한 집을 찾기 위해서 부동산을 다녔습니다. 가진 돈에 맞춰야 하다 보니 빠르게 집을 구하긴 힘들 것으로 보였지만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었죠. 그래서 며느리에게도 미리 이야기했어요. 슬슬 나도 나 혼자 살 집을 찾아야겠다. 아무래도 성우도 없는데 내가 너랑 사는 건 모양새도 보기 좋지 않잖니.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잡아볼 테니까 나 나가고 나서도 가끔씩은 보자꾸나. 나도 손녀가 그리울 테니까. 전 며느리로서도 그게 편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함께 살 수 있었던 건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지, 아들이 없는 지금은 며느리 역시 이전보다 훨씬 더 제가 불편할 테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 예상과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어차피 새로운 사람 만나서 결혼할 것도 아니에요. 떠난 성우 씨 생각 가끔씩 하면서 지수랑 오순도순 살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버님도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모시고 살고 싶어요. 아버님도 멀리서 가끔씩만 보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곁에서 손녀 커가는 거 보는 게 더 좋으실 거 아니에요. 며느리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라고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죠. 성우가 살아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너무도 고맙게 받아들였을 거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너랑 나랑 둘이 한 집에서 사는 게 남들이 보기에 어떻겠니? 아무리 지수가 있어도 좋지 않게 보일 거야. 나는 그런 시선 받기 싫다. 그리고 괜히 너나 지수한테 안 좋은 영향 주는 것도 싫고. 매일같이 곁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러기 힘든 상황이니 난 상관없다. 그러니 가끔씩만 만나주면 충분해. 그러나 며느리는 생각보다 의견이 강경했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라도 같이 살 수 없다고 하니 본인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피력하며 제가 함께 있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여자 둘이 살기 너무 위험하고 무서워요. 제가 만약에 친정 부모님이라도 있으면 지수 데리고 친정댁에 가 살겠지만 아버님도 아시다시피 전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제가 의지할 어른이라고는 아버님 뿐이에요. 아버님, 그러니 그냥 저희 곁에서 계속 있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이 며느리랑 결혼할 적에 들었던 건데 며느리네 부모님은 며느리가 대학교를 다닐 시절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그 어린 나이부터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살아야 했어요. 당시 그런 며느리의 사정을 안 저와 아내는 며느리를 안쓰럽게 생각했습니다. 워낙 씩씩하고 싹싹한 며느리였던지라 평소엔 친정 부모님이 안 계신 것도 잊고 있었는데 이렇게 꺼내니까 새삼 실감이 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지수도 아직 어리고요. 지수가 어느 정도 다 크기만 했어도 아버님한테 이런 부탁 안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당장 성우 씨 빈자리를 저 혼자서 다 채우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설사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지수를 정말 친딸로 생각해 줄진 미지수죠. 하지만 아버님은 가족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지수에게 가장 가까운 보호자가 되어주실 수 있어요. 물론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아버님 말씀이 이해가지 않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저희를 생각해서라도 함께 있어주실 수는 없을까요? 부탁이에요, 아버님.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호소를 하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당장 집을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일단 저는 집을 알아보는 것은 그대로 유지한 채 한동안은 조금 더 며느리네 집에서 손녀와 함께 살기로 마음을 먹었죠. 물론 그러면서도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이야 주변에서 제가 아들이 죽은 뒤에도 며느리랑 사는 걸 모르고 있어 그렇지 만약에 어떤 것을 계기로 알게 된다면 분명 안 좋은 추문이 퍼질 테였으니까요. 그러나 보호자가 필요하단 며느리의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이었기에 한참 동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집을 나가서 따로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같이 살아야 하는지 혹은 이 둘을 모두 충족하면서 또 다른 방법이 있진 않을지 누구에게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손녀가 웬일로 저랑 자겠다고 제 엄마 손을 뿌리치고는 제 방에 오더군요. 할아버지랑 잘래. 지금껏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얼떨떨한 기분으로 바닥에 요를 깔고 손녀와 함께 누운 뒤 멀뚱멀뚱 천장을 쳐다보고 있는데 얼마 안 가 도롱도롱 코 고는 소리가 나더군요. 손녀가 잠든 것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아들 녀석 얼굴이 보이더군요. 죽은 아들을 그리며 잠든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는데 문득 아들이 하늘에서 제가 며느리와 손녀를 보살펴주길 바라고 있을 것 같다는 상상이 들었습니다. 어째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진 모르겠어요. 어쩌면 정말로 하늘에서 아들이 신호를 보낸 걸 수도 있죠. 아니면 그저 제 상상에 불과할 뿐일 수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그날 밤 문득 든 상상 때문에 전 손녀가 최소한 성인이 될 때까지는 같이 있어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결국 저는 최대한 며느리와 손녀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손녀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만 그 집에 있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니 며느리는 무척이나 좋아하고 안심했죠. 감사해요, 아버님. 이제 우리끼리 잘 살아봐요. 저도 아버님 잘 모실게요. 그래. 근데 혹여라도 너가 불편하거나 하면 언제든 말해도 된다. 알겠지? 그럴 리 없어요, 아버님.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며느리와 손녀와 사는 건 제 생각보단 그리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불편한 것이 있다면 주변에 제대로 이야기하기가 힘들다는 것뿐이었죠. 그러나 친구들은 늘 먼 동네에서 만나고 집으로 누굴 데려올 일이 없었기 때문에 숨기는 게 어렵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만 조심하면 나머진 전부 좋은 부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로서도 나쁠 것이 없었죠. 평일에는 며느리가 일을 나갔기 때문에 저녁 시간 전까지는 늘 손녀와 둘이 시간을 보내고, 며느리가 퇴근한 후 그리고 주말에는 셋이 함께 지내거나 아니면 저 혼자 따로 나가 근처 경로당에서 친해진 다른 사람들과 고스톱을 치고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전적으로 아주 여유가 있진 않았지만 저도 모아둔 돈이 있었고 며느리도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사는 게 넉넉하진 않을지언정 모자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사무소에 서류를 낼 것이 생겨서 뭘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살아생전 아들 녀석이 제게 컴퓨터 하는 법을 알려주고 밖에 나가기 힘들 때 집에서 혼자 적적하면 인터넷으로 고스톱이라도 치라고 이것저것 얘기해 준 게 있었기 때문에 이 나이에도 제법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편입니다. 인터넷 창을 켜고 검색창에 서류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키보드를 치는데 검색창 아래에 며느리가 검색한 듯한 기록이 떴습니다. 그 검색 기록에 눈길이 간 저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단순히 검색을 해본 게 문제가 되는 건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다만 검색 기록이 영 수상해 보였죠. 며느리가 상속받는 방법, 재산 상속법, 시아버지 재산, 며느리, 이게 대체 뭐야? 심지어 그 기록은 한 달 전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법률사무소와 관련된 검색 기록까지 있었어요. 그 기록을 찾아서 하나하나 눌러보니 상속과 관련해서 경력이 많은 변호사들이 주로 포진해 있는 법률사무소였죠. 당연히 저로서는 이상하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며느리가 어떤 이유로 재산 상속에 관해서, 그것도 시아버지 관련된 재산 상속에 관해서 검색해 볼 일이 있을까요? 누군가는 억측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로선 그 검색 기록들만으로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거의 분명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산이라고 그리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그 재산을 받으면 어느 정도는 먹고 살만합니다. 평소에 살면서 그런 티를 낸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검색 기록을 보고 있자니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더군요. 혼자 자면서도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고 점점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이 기울어 갔습니다. 예전에 아들이 죽고 제가 혼자 살 집을 구하고 있을 무렵 며느리가 손녀 이야기를 하면서 보호자가 되어달란 식으로 말하며 저를 붙잡고 함께 살자고 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쩐지 그조차 제 재산을 받기 위한 수작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시집가서 멀리서 살고 있는 딸이 있고 만약에 제가 죽으면 제 재산은 대부분 딸에게 넘어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에게 아예 아무런 재산을 남겨주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어요. 손녀도 있고 며느리에게도 나름대로 정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고 해도 며느리가 먼저 제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의심을 하고 나니까 며느리가 제게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달갑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평소 제 건강을 챙겨준다고 홍삼도 자주 사오고 보약을 지어오는 날도 많고 어떤 때는 외국에서 유명한 영양제라면서 제게 선물한 적도 있었는데 그 당시엔 그런 배려들이 너무 고마워서 며느리가 주는 것은 족족 빼지 않고 다 챙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그런 검색들을 한 걸 알게 된 뒤로는 며느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면서 절 걱정해도 그게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버님, 요새 건강은 어떠세요? 어디 아픈 곳은 없으세요? 나는 괜찮다. 멀쩡해. 그러니 약 같은 것도 지어오지 않아도 된다. 제가 괜찮다고 해도 며느리는 꾸준히 이것저것 저를 챙겨줬는데 그조차 오히려 제 건강을 악화시키려는 꼼수가 아닌지 너무 의심이 갔습니다. 전 자연스럽게 며느리와의 대화를 줄여나갔어요. 며느리가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해도 배부르단 핑계를 대거나 이미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며 자리를 피했고
거실에 며느리가 있으면 불편하더라도 일부러 방에 틀어박혀서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며느리 역시 그런 제 행동이 마음에 걸렸는지 아버님, 왜 그러세요? 하고 물어보곤 했지만 전 그때마다 아들 핑계를 댔습니다. 조금 우울해서 그런 거라고 하면 며느리는 금방 알았단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기 때문이었죠. 하루하루 갈수록 저는 점점 더 두려워졌습니다. 피해망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살면서 며느리가 그런 검색을 미리 해본다는 걸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몇 번을 생각해도 며느리의 의도가 나쁜 쪽으로만 생각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지 한 3달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며느리가 요새는 나이 드신 분들도 이것저것 취미생활을 한다면서 문화센터에 다녀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을 했는데 솔직히 저는 그조차 꺼림칙하더라고요. 괜히 자주 밖에 나가게 해서 사고라도 당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지. 전 분명 손녀가 걱정이 돼서 그리고 함께 살아온 며느리도 걱정이 돼서 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함께 살려고 했던 건데 왜 이런 식으로 며느리를 의심하고 제가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움은 자연스럽게 며느리에 대한 미움으로 변해갔어요.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재산 상속과 관련해서 검색하는 사람치고 정말로 좋은 의도로 혹은 아무 의도도 없이 그저 정보가 궁금해서 검색한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적어도 제가 봐온 사람들에 한해서는요. 게다가 때마침 며느리는 또 외국에서 요새 유명한 영양제라며 꼬불꼬불한 글씨만 잔뜩 쓰여진 알약통을 하나 건네주고 아버님은 괜찮으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아버님 나이대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건강을 챙겨야 하거든요. 요즘 어지간한 외국은 다 이거 챙겨 먹는다는데 성분 보니까 좋아 보여서 저도 직구로 주문 좀 했어요. 하루에 3알씩 꼬박꼬박 챙겨 드시면 몸에 좋을 거예요. 라며 이야기를 하는데 제게는 그저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빨리 죽으라고 꼬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 도저히 그 집에서 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며느리가 제게 무슨 행동을 하던 그것들은 전부 다 제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집에서 나와야겠다. 이러다 큰일 나겠어. 예전이었으면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구할 때까진 같이 살았겠지만 이미 저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살고 있는 둘째 딸한테 염치불구하고 연락을 한 뒤 며칠만 묵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다행히 둘째 딸이 괜찮다고 편할 때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한 덕분에 전 바로 가겠다고 말을 하고 짐을 싼 뒤에 며느리와 손녀가 모두 잠들었을 적 몰래 집을 나와서 둘째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며칠만 묵게 해달라니. 그냥 왔다. 네 얼굴도 볼 겸. 아버지가 그냥요? 일단 알겠어요. 짐 져 주시고 얼른 안으로 들어오세요. 차마 이 모든 이야기를 하기에는 내키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새로 살 집을 고르려고 하는데 몸 잠시 맡길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연락을 했단 식으로 얼버무렸습니다. 제가 집을 나가고선 며느리가 정말 매일같이 전화를 했어요. 문자도 수십 통이 남겨졌습니다. 아버님, 어디 계세요? 아버님 저한테 화나신 거 있으세요? 건강히 계시는 거죠? 아버님, 문자 대답 좀 해주세요. 왜 전화도 받지 않으세요? 걱정으로 가득 찬 문자였지만 전 하나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와 이 부분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제 오해였을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기 때문에 우선 며느리와 이야기하기 전에 제 생각부터 차근차근 정리하고 싶었어요. 사연을 보낸 것도 이 이유 때문입니다. 저와 며느리를 모르는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오버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의심할 만한 내용인지 궁금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